한 생각 돌이켜 행복하라. 여유를 가질 때 시간은 금이 된다. 현대인은 매일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오늘이 어떤 요일인지도 자주 헷갈리곤 하죠. 이렇게 살다 보면 문득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고요. 얼마 전 페루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여대생이 말했습니다. 페루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천천히 진행된다고 말이에요. 그녀는 페루에 있을 때보다 자신이 나고 자란 이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낯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삶이 바쁘고 불친절하다고 말이에요. 페루에서의 시간 감각은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선 페루는 고산지대에 위치하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페루 현지인들처럼 높은 지역에 몸이 적응해 있지 않다면 쉽게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페루에서 외국인들은 현지인들보다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이겨내지 못하니까요. 무리하여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의식한 채 움직이다 보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환경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형상의 특징 때문이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은 개인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느리게 움직임으로써 좀 더 느긋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매일 과중한 과제와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신체 혹은 정신의 피로로 현재보다 느긋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무언가를 서둘러 처리하려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집중하면서요. 시간의 속도를 다르게 느껴보고 싶은 모든 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강변을 걸어보세요. 가끔씩 태양이 물 위에 반사되어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면서요. 길을 가다 멈춰서서 누군가 창가에 내어놓은 화분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옆으로 스쳐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지, 그의 머리 위로 햇빛이 어떻게 내리쬐고 있는지 찬찬히 바라보세요. 서둘러 뛰어갈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여유가 정신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요. 자신에게 할당하는 넉넉한 시간은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선물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페루인처럼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금으로 여겼던 미국의 경영학자 프레더릭 테일러의 교리를 다르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요?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서, 잠깐 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필요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금처럼 귀하게 활용하는 기술이지요. 질문을 바꾸면 대화가 변한다. 사람에게는 언어라는 소통의 주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지요. 이런 이유에서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자꾸 어긋난다면 관계가 어긋날 테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면 관계 역시 흥미로워질 겁니다. 만일 가족과 친구 사이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의사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원래 의도와 생각은 밑바닥에 가라앉고 주장만 수면 위에 둥둥 떠 서로를 괴롭힐 것입니다. 한 남성은 아내가 사사건건 사과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어찌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진다거나 아내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남성은 이런 아내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남성은 아내가 사실과 다르게 문제를 해석하고 상처받아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나 사과를 계속해야 할까가 아니라 왜 아내는 그 문제를 그렇게 볼까, 왜 나와 다르게 해석할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남성은 일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아내는 그가 늘 밖에서만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평소에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남편이 근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근무 시간이 어떻고 언제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아내의 바람은 옳습니다. 부부는 가족이고 가족은 어느 정도 시간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유지하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이 집을 오래 비운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아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현재 갈등은 남성과 아내가 반복해오던 패러독스의 하나일 겁니다. 한쪽이 비난하면 다른 한쪽이 비난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반복해왔지요. 아내의 비난 뒤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당신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말을 비난이 아닌 호소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각을 전환한다면 서로 거칠게 다투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성은 자신을 향한 아내의 비난을 부당하게 느꼈을 겁니다. 수시로 집을 비운 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니까요. 따라서 사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설명은 해주어야 합니다. 왜 늦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귀가가 늦어지는지 말이에요. 상대방의 소망을 자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대신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둘 사이에 놓인 많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상대의 바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아내가 의견 차이를 수렴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이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세요. 갈등의 주된 테마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매번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모두 자기만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와, 흥미로운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렇다는 거지?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상대방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말하는 대신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 질문을 통해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남성은 아내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보세요. 풍요한 대화가 친밀한 관계를 만듭니다. 감정의 허기를 먼저 해결하라. 이번에는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허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은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의 즐거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의 정서적인 충족감 역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처럼 행복한 식사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어느 때보다 두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식욕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먹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면 자제력을 잃고 원래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고 맙니다. 이른바 폭식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폭식을 한 뒤에는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음식을 먹어 치우고 싶은 충동이 일 때마다 자신을 인정하고 달래려고 해보지만 욕구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과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 공포 등을 떠올릴 때마다 분별 없이 음식을 먹어치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폭식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 결과 남은 건 눈에 띄게 늘어난 체중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욕 하나를 관리하지 못해 자기 몸을 망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라고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이장애는 겉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보통 배가 고파서 평소보다 음식을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했다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에 습관적으로 손이 가서 체중이 늘까봐 걱정하는 것은 작은 고민에 불과합니다. 식이장애의 진짜 문제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폭식은 음식 외에 다른 무언가에 대한 결핍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배가 고파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결핍을 식이로 해소하려 한다면 일반적인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진짜 결핍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순한 예를 하나 소개해 볼까요?
과제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일단 뭘 좀 먹고 계속하자는 생각이 들곤 하지요. 이는 불안감을 만족감으로 대체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당장은 만족할 수 있지만 당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요. 거기에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죄책감도 더해지고요. 먹기 전이나 먹은 뒤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흰 종이가 덩그러니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 여성의 어머니는 바깥일로 바쁜 와중에 아이를 위한 식사만은 제대로 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고, 한편으로는 매일 오랜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자신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풍요로운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머니의 부재에 뒤따르기 마련인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음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신경 써서 식사를 챙겨준다고 해도 아이는 자주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어머니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을 잠정적인 위안으로 삼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잘 먹는 아이를 보면서 자신이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테지요. 음식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은 평안했고 그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식탁 앞에 얌전히 앉아 어머니가 마련해준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운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겉으로는 어머니가 좋아하도록 밥을 잘 먹는 착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이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 먹었으니 더 이상 볼 일 없죠? 와 같은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감정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식사 시간으로 인해 식이장애가 생긴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식구와 같이 생활하며 혹시 다른 식구들이 자기 음식을 빼앗아 먹을까봐 허겁지겁 먹었다면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먹는 데에 집중하느라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신경을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많이 먹어 버릇하던 것이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면서 폭식하는 식습관으로 고착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는 냉장고를 통째로 비울 기세로 먹습니다. 음식을 어머니의 사랑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위를 통해 애정을 느끼듯이 아이들은 먹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폭식을 반복하다 보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오롯이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이런 식의 식사는 죄책감과 자괴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식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반응할 때 긍정과 거부, 단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처럼 음식 맛도 보지 않고 꿀꺽 삼키거나 아예 먹지 않거나 하는 식이지요. 타인이나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이 북받칠 때는 음식을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폭식을 하곤 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겉으로 보이는 현실과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에 간극이 벌어져 종래에는 자신을 인정하는 일조차 힘들어집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라도 의식을 가지고 천천히 음식을 먹어보세요. 꼭꼭 씹으면서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이 어떤지 느껴보는 겁니다. 오리가 모이를 먹듯 꿀꺽 삼키지 말고요. 무엇보다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세요. 프랑스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접시에 약간의 장식을 곁들여 보는 시도도 좋습니다. 눈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음식 맛을 느끼고 배고픔을 잠재우고 기분 좋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감정적인 허기를 달랠 수 없습니다. 물론 슬프거나 외로울 때 가까운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냉장고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꺼내어 먹는 것이 한 줄기 위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기분 좋은 일에 틀림없으니까요. 음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면에서 결핍을 느끼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요. 어떤 물음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질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현재의 답이 어떤지 알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오랜 죄책감을 털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게 식사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 살다 보면 몇 번쯤 병에 걸립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병은 예방만큼 치유가 중요합니다. 병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하지요. 그렇게 충분히 회복을 한 뒤에 일상에 복귀해야만 후에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한 남성은 1년 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해고당한 뒤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자연스럽게 항우울제 복용을 권했습니다. 남성은 전에도 우울증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요. 그때마다 그는 약물 없이 잘 극복해냈습니다. 약물보다는 자기 내면의 힘을 믿은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약의 효용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상담 치료를 원한다고요. 결국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약을 받아왔지만 매일 밤 약을 앞에 두고 묻게 됩니다. 이 약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하고요. 이 남성의 경우 우울증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생겼지요. 그는 환경에 영향을 받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에게 약물 치료는 그다지 믿음직한 처방이 아닙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지팡이를 던져주는 격이니까요.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일단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얼마 안 가
다리가 나으면 통증도 절로 사라지고 전처럼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자신과는 너무 다른 사람 같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면 그에게 치료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단, 두 사람이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의사 책임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경계선이 있는데 의사라고 해서 그 선을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신뢰할 수 없는 의사와 씨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믿음을 쌓기 위해 오랜 시간 두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스스로 느끼기에 믿음직한 사람이면 됩니다. 상점 문만 열어도 주인이 믿음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믿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과 10분, 20분, 30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첫인상과 달리 사무적이고 피상적으로 환자를 대하며 자신을 별로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다면 더 이상 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곧바로 그의 방을 나오면 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의사를 만나면 어쩌나 하고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의 목적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낀 부분을 정신과 치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꿈과 소망,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의사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렇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본래의 힘을 찾아 나가다 보면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예요.